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이죠. 자, 교정학개론 이번 시험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교정학개론이 크게 이제 형사정책론 부분하고 교정론 부분 이렇게 이제 1권, 2권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자, 이론 부분이 있고 이제 법령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 부분에 좀 출제가 꽤 많이 됐어요. 형사정책론 부분에서 이론 부분이 5문제, 교정론이 한 4문제에 돼서 쭉 이론 부분만 하면은 전체 20문제 중에서 9문제가 나왔고 법령이 이제 형사정책론에 이제 법령이 좀 적게 나왔죠. 2문제 정도 볼 수 있고 교정론에서는 법령 문제가 9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법령이 11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론 부분에서 되게 좀 많이 출제가 됐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문제가 한 4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꽤 2배 이상 늘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1권과 2권 형사정책론 부분하고 교정론 부분 보시면 익히 아시다시피 형사정책론에서 7문제, 교정론에서 13문제, 그래서 토탈 2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밸런스, 이론과 법령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해가 바뀌면서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론 부분의 출제가 2배 이상 올라와 버리고 법령은 그만큼 줄어버리고 이런 거는 수험생들에게 좀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뭐 저만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의 난이도 정도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꽤 이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맞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근데 이제 그 교정학 결혼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커트라인 뭐 그런 것들을 예견하는 것은 뭐 저의 능력 밖이죠. 자, 일단 뭐 올해 시험 번호 고생한 분들께는 되게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 부분은 좀 지우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나왔구나.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번 질문을 보시면, 부의 성취 뭐요?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마다 부자 되고 싶다, 부자 되세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다. 문화적 목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퍼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다. 공통가치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부자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문화적 목표이다. 그런데 2번 질문. 자,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 이러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그를 위한 합법적 수단. 제가 이제 설명할 땐 제도화된 수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합법적 수단, 제도화된 수단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걸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죠? 돈 많이 주는 직장에 가서, 그죠? 열심히 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이, 그런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이 누구에게? 하류 계층에게 제한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노미 이론 이게 설명할 때 우리 이 그림 많이 판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문화적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부자 되고 싶어요. 이걸 달성하려고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합법적 수단, 다른 말로 제도화된 수단. 그래서 부자 되고 싶으면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그죠? 이 제도화된 수단이 누구에게나 허용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하류 계층에게는 이런 합법적 수단을 접근하는 것이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법적 수단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걸 쓸 수 없으니까 이 합법적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사회적 긴장, 즉 아노미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3번 질문으로 갑시다. 합법적 수단이 제한되는 하류 계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는 내가 부자가 못 되네. 그렇죠? 자, 그럼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 비합법적 수단이 뭐예요? 바로 범죄라는 것이죠. 그죠?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오셔가지고 이걸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비합법적 수단, 즉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머튼이 말하는 아노미 이론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제도화된 수단을 결여되어 있다.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이 누구에게? 하류계층에게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럼 이 범죄는 어느 계층의 범죄? 하위계층의 범죄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위계층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4번 질문 봅시다. 하위계층의 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머튼의 아노미론도 우리가 사회의 구조를 계층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자 피라미드 꼴로 보면 상류계층, 중류계층, 하류계층을 했을 때 이 하류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대체 여기 있는 놈들은 범죄 안 저지르느냐? 얘들도 범죄를 저지르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데 이용하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인 것이고요.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 모형은 자, 봅니다. 교화개선 모형, 다른 말로 범죄자 초우 모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크게 뭡니까? 구분 모형, 의료 모형, 적응 모형, 재통합 모형, 그 다음에 정의 모형, 뭐 이런 식으로 쭉 5개가 나눠지는 거 있죠? 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화 개선 모형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봤더니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전한 모델이더라. 그래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즉,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소질 이런 데서 찾겠다 이런 얘기죠. 그 범죄 원인이 개인에게 있으니까 다른 말로 이 개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자,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범죄자. 범죄자에게서 범죄 원인이 있다. 그놈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해요? 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본다. 자, 치료라는 표현이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치료라는 표현.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처벌이라는 것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다시 뭡니까?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치료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자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의료 모형으로 가야 되겠죠. 의료 모형. 물론 범죄자의 교화 개선, 치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적응 모형의 경우에도 공통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의료 모형과 적응 모형 이 두 개를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료 모형에서는 이 범죄자들은 문제 있는 애들, 그죠? 문제 있는 애들, 뭐가 모자란 애들, 아픈 애들이니까 이 범죄자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들은 스스로 사람 노릇을 하기가 어려운 애들이니까 우리가 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치료를 해줘야 돼. 이렇게 보는 입장인 반면에 적응 모형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잖아요. 범죄자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긴 하지만 얘네들도 나름대로 그렇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적응 모형과 의료 모형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치료라는 부분까지만 나왔으니까 의료 모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소년사법에 있어서 사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디 원칙, 이거는 꼭 소년사법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사디 원칙, 자, 비범죄와 비시설 수용, 적법 절차 전환. 우리가 보통 사디 원칙 그러면은
비범죄와 비형벌화, 비시설 수용, 그 다음에 전환, 다이버전,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그러면 적법 절차 원칙까지 넣긴 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비형벌화를 비범죄에 포함시켜버린 거죠, 사실. 그죠? 비범죄와 비시수용, 비시설 수용, 그 다음에 전환, 그리고 적법 절차를 넣어서 4D를 이렇게 완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1번 보시면 비범죄가 나왔습니다. 자,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 비범죄함으로써 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말자. 자, 경미한 일탈, 공식적, 누가? 국가기관이, 형사사법기관이 그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자. 그죠? 범죄로 봐서 처벌하지 말자.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 왜? 이 4D 원칙이라는 것이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낙인 이론에서 나온 거죠. 낙인 이론에서.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2번 봅시다. 자, 비시설 수용. 즉, 어떠한 시설에 수용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용하지 말자. 그죠? 자, 구금으로 인한 폐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금으로 인한 폐해. 뭐가 있어요? 과밀 수용이라든가 악풍 감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시설에 수용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요? 성인교도소에 수용하지만 않으면 소년들만 따로 모아서 별도로 수용하는 거 이거는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비시설 수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시설에 수용하는 거 이게 뭡니까? 특히 이제 소년사법의 경우에 얘들을 자 건강하게 육성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지역사회에서 얘들에 대해서 얘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노력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내 처우. 이런 것들로 대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교도소만 아니면 다른 소년 전담시설, 뭐가 있겠습니까? 소년교도소. 또는 소년원 이런 데 수용하는 거는 상관없나요? 아니죠. 여기도 다 시설입니다. 시설. 수용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수용하는 건 비시설 수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3번이 이제 적법 절차 나왔죠? 소년 사법 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그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년사법 절차에서도 그런 권리들을 보장을 해줘라라고 하는 게 적법 절차 원칙. 그 다음에 4번 전환.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전환의 개념. 그죠? 공식적 사법 절차. 여기서 이탈을 시킵니다. 공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대신에 이탈시키고 그죠? 비사법 절차에 의해서 처우하자. 대표적으로 사회내 처우. 이런 것들로 처우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전환의 개념이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질문.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더라. 4번 문제로 갑시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지우죠. 자, 징벌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좀 했었는데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징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질문.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해서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일종의 이제 정확한 것지는 않지만 일종의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이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행위에 관해서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주의할 게, 자, 2개 이상의 징벌을 동일한 행위에 관해서 함께 부과하는 거는, 이거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거듭 뭐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걸 거듭하여 부과하는 거잖아요. 함께 부과는 한 번 부과할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 그죠?
이거는 된다. 거듭해서 부과하는 건 안 된다. 구별을 해 두시고요. 자, 2번 질문 갑시다.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2년 1을 2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징벌의 실효. 징벌의 실효 제도죠. 징벌의 시효. 그때 뭐 여기서는 이번 문제에서는 굳이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언제부터? 자,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2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3번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징벌 집행의 유예 어디서 준다? 징벌위원회에서 자, 의결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다.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었죠. 소장이 해주는 거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강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징벌 집행유예 징벌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4번 자, 징벌 집행 면제 일시정지 허용된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소장이 해주는 거죠. 소장이.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자, 5번 갑시다.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누진초우 그러면은 누진초우 자, 누진초우의 구분 그래서 이제 크게 뭡니까? 고사제가 있고 점수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점수제는 다시 우리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잉글랜드제가 있고 아일랜드제가 있고 그리고 엘마이라제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자 5번 문제 이것도 엄청나게 쉬운 거죠. 자 고사제가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엘마이라제 이건 전부 다 뭐다? 세 개가 점수제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이게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 자 6번 갑시다.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서부터 떡하니 나와 있죠. 자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다이버전이란 개념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이버전이란 뭐다? 공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탈시키면서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 다른 처우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뭐예요?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여기에 맡기는 거, 위탁시키는 거 이걸 다이버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2번 질문부터 볼까요? 공식적인 절차 이게 뭡니까? 공식 형사사법 절차 여기서 빼온단 말이에요. 그죠? 수사, 공소제기, 재판, 형의 집행 이런 식으로 가는 공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탈시키니까 공식적인 형사 절차로 쭉 진행을 하는 거에 비해서 형사사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그죠? 도중에서 이탈시키니까. 맞는 얘기고. 자, 3번 업무 경감으로 인하여 왜 업무 경감이 됩니까? 도중에 빼오니까. 그죠? 도중에 빼오니까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공소제기 할 필요 없어.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어. 그죠? 자, 그러니까 형사사법기관들의 업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띵가띵가 노느냐? 아, 일이 없으니까 논다? 아니죠.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 이걸 가져온다. 왜? 그 남은 여력을 어디다가 더 중요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더 중요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왜? 이 다이버전이라는 것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 다이버전이 행해지겠어요? 나름대로 경미한 범죄. 경미범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미범죄에 대해서 업무 부담이 줄어드니까 다른 중대범죄 이런 것들에게 집중할 수 있겠죠. 그걸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번도 맞는 얘기. 4번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낙인 이론에서 항상 다이버전이라는 것도 그 뿌리가 낙인 이론이니까 낙인 이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1차적 일탈에 대해서
굳이 처벌을 함으로써, 처벌을 가함으로써 전과자란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고, 그러므로 해서 자 2차적 일탈로 나아가게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자, 경미한 행위에 대한 경미한 행위, 1차적 일탈에 대해서 굳이 처벌을 해서 낙인이라는 걸 떡 찍어버리니까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낙인을 찍지 않으면 어떻게 함으로써? 다이버전을 통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낙인을 찍지 않으면 2차적 일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방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 자, 근데 1번 봅시다.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아니죠. 자, 형벌 뭐예요? 형벌 콩밥 먹이는 거. 옛날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콩밥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러 가지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뭐예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같은 사회인의 처우,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처하는 것들이 바로 이 다이버전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국가가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사회통제망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고 하는 것이죠. 확대. 근데 이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자, 국가 권력이 작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영역은 위축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사사법망의 확대 또는 사회통제망의 확대라는 건 뭐예요? 단점입니다. 장점이 아니에요. 단점이라는 거 주의하자. 그래서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틀렸죠. 오히려 사회통제망이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되는 것이다. 1번이 옳지 않다. 7번 갑니다. 노무작업과 도급작업 봅시다. 자, 교정론에서 이제 교도작업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직영작업 또는 위탁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자, 교도작업 중에서 노무작업, 그 다음에 도급작업에 대해서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노무작업은 뭐라 그랬죠? 교도소 측에서 수용자들을 동원해서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라고 그랬죠.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 도급작업은 자, 노무작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죠? 노무작업. 도급작업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일, 그죠? 어떤 일 또는 공사, 이런 것들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 이런 것들, 그죠? 건축공사,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번 노무작업은요, 노무작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제품 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래서 노무작업은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이제 그 작업들, 예를 들어서 모내기라든가 또는 추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우면 그죠? 모내기 안 하나요? 추수 안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제품 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왜? 노동력 제공하고 그 품삯, 쉽게 말해서, 그죠?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그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제품 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자, 이게 옳은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지금 옳지 않다는 얘기인데 봅시다. 자, 2번. 노무작업은요, 설비 투자가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왜? 노동력만 제공하는데 무슨 설비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그렇죠? 이런 이제 노동력 제공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이 단순 노동, 이런 것들을, 설비 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맞는 얘기인데,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무작업을 노동력 제공하는 걸 교도소 안에서 노동력 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내기 하거나 추수 이런 것들 생각하시라고 했죠. 노무작업.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교도소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칭 말하는 구외 작업이 된단 말이에요. 교도소 밖에서 하는 작업. 그러다 보면은
외부인들,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그죠? 사인에 관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죠? 여기서 또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외부로 나가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행영상 통일성 이런 것들을 기하기에는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려면 통제가 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외부로 나가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조금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설비 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면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 뒤에 부분이 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봅시다. 도급 작업은 자 불취업자 회사에 유리하다. 도급 작업 그 뭐라 그랬죠? 자 건설공사 생각하시라 했죠. 건설공사 막 한 10명, 20명 이렇게 데리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인원들이 취업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니까 도급 작업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니까 불취업자 회사에 유리하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합니까? 자, 도급 작업을 항상 건설공사 자, 건설공사 하는데 자,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보통 뭐 집을 그냥 1층, 2층 짓는 것도 아니고 몇십 층 막 이런 식으로 자,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죠? 건설 도중에.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또 고도의 자, 건축물을 이제 올린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이 도급 작업을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자도 수용자 중에 이러한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요즘 지문을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게. 그죠? 반은 틀리게, 반은 맞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주의해 두시고. 마지막 4번. 자, 도급 작업은, 자, 구회 작업. 자, 아까 말했죠? 건설공사 하는 거니까. 그죠? 건설공사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구회 작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개업 부담이 크겠다. 자, 이거는 뭐 노무 작업도 마찬가지고 도급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밖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아파트를 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맞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겠어요? 아니죠? 자, 도급 작업을 누가 한다? 수용자들이 한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적인 측면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간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 기업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교도 작업으로서 도급 작업으로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그죠? 건축 공사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민간 기업보다 월등해지겠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고 높다.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4번도 옳지 않다. 자, 옳은 것은 1번이다. 자, 9번 갑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나왔습니다. 분류심사 봅시다. 이번에는 이 색을 좀 해볼까요? 자, 분류심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1번 구류형이 확정됐다. 분류심사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하지 아니한다예요. 자, 이게 뭐죠? 분류심사 제외죠. 그죠? 분류심사 안 하겠다. 그랬을 때 분류심사를 왜 안 하는 거죠?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분류심사 왜 한다 그랬습니까?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분류심사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개별 처우 계획을 갖고 이 녀석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우를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남은 기간이 짧으니까 굳이 분류심사를 해봤자 분류심사하고 난 다음에 개별 처우 계획 세워놨더니 뭐예요? 이미 석방돼 버렸거나 저 다음 주에는 집에 가는데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굳이 분류심사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자, 구류형 기간 어떻게 됩니까? 1일 이상 30일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짧아도 너무 짧죠. 그래서 구형이 확정됐다. 불림사 하지 않는다. 자, 2번 봅시다.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그러한 수용자의 정기재심사의 시기, 자, 정기재심사 형기에 어떻게 되죠?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해당할 때 정기재심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 그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그 형기를 얼마로 본다? 무기징역형의 의미가 뭡니까? 무기징역의. 무기란 개념은 뭐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콩밥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이거를 어떻게 가리겠느냐? 형기를 20년으로 보자라고 한다는 거죠. 20년. 자, 2번도 맞고. 3번 부정경. 자, 상대적 부정경이죠. 우리나라에 인정되는 거. 소년범에 대해서. 자, 그래서 부정경은 어떻게? 장기, 단기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년법에서 장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이랬을 때 부정경의 경우에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더라. 4번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 사유. 자, 분류심사 유예 나왔어요. 분류심사는 유예는 뭐예요?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기 곤란하니까 나중에 하자. 미룬다라는 얘기죠. 그 미뤘던 사유가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심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자, 뭐요? 남은 형기가,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이더라. 그럼 뭐요? 짧단 말이야, 너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자,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부정경 정기재심사 시기 단기에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로 가는 거예요. 10번 문제 보죠. 자, 형집행 법령에서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보시면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더라. 그러면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해야 되겠다. 자, 미결 수용자인데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대요. 누굽니까? 공범들이잖아요. 공범들. 어떻게 해야 돼?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해야 되겠죠. 왜? 공범들이니까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말을 맞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맞고. 자, 2번 소장은 사형 확정자와 수용자를 홍고 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는 홍고 수용할 수 없다? 홍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설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살, 도주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를 홍고 수용할 수 있고, 자,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해서 필요하면 사형 확정자와 수형자를 홍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옳지 않고요. 3번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 자, 매일 1회입니다. 미결 수용자 매일 1회. 그죠?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횟수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4번 질문 봅시다. 사형 확정자의 접견 횟수 매월 4회란다. 그렇죠? 참고로 수형자의 경우도 매월 4회입니다. 다만 이게 경비촉구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자, 사형 확정자의 접견 횟수, 자, 매월 4회란다. 다만 사형 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11번 가봅니다. 자, 사역적 범죄 원인론 중에서 통제 이론을 주장한 학자만 골라보자. 통제 이론이 뭐였습니까? 자, 통제 이론. 기존의 이론들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통제론은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사람들이 왜 범죄라는 것을 저지르지 않는 것인가, 이걸 궁금해한 게 바로 통제 이론입니다. 그죠? 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자야. 그죠? 즉 성악설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맞는데 왜 나쁜 놈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다? 통제라는 것이 가해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구나 라고 설명하는 게 통제 이론인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서덜랜드는 여러분 익히 아시는 뭐예요? 차별적 접촉 이론, 학습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고, 에그뉴는 일반 긴장 이론이죠. 일반 긴장 이론은 자, 뭐가 발전된 거예요? 아노미 이론이 발전이 된 거잖아요. 아노미 이론. 그쵸?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발전된 거. 그리고 데커는 낙인 이론의 주장자죠. 주지위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 나머지 리을의 라이스 이런 사람들은 개인 및 사회 통제 이론에 관한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통제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 그 외에도 뭐 허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플러스 될 수 있겠고. 그래서 2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 일단 삶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소년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중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보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죠. 자,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니까 부득이한 경우라면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문장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부정경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자, 부정경에 대해 부정경 가석방 요건 뭐에? 단기에 3분의 1이 지나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맞고. 3번, 소년이, 이거 보자 그랬죠? 법정형 기준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단기를 정해서 선고한다. 그러면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상대적 부정경에 관한 얘기, 이것도 맞습니다. 4번,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제 범죄소년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년법상 범죄소년. 자, 범죄소년은 갈 수 있는 동대가 두 군데라고 했어요. 자, 소년 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보호사건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다? 소년법원, 즉 소년부. 그리고 형사사건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일반 형사법원이죠. 그냥 법원이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소년이니까 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형사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한다? 검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검사 선의주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랬을 때 지금 4번 질문 봅니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 검사님이 보호사건으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소년부에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년부가 봤더니 얘는 보호처분 갖고 안 되겠는데, 얘는 콩밥 먹여야 되겠는데, 콩밥 먹여야 되겠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동기와 재질이 형사처벌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얘를 형사사건으로 보내서 콩밥을 먹여야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소년부가 형사사건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왜? 형사사건으로 그렇죠? 재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기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야지. 왜? 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니까 다시 돌려보내. 뭐 하라고? 공소제기 하라고. 그죠? 그래서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13번 봅시다. 좀 치우고요.
보죠. 자,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자. 자, 1번에 레머트라는 학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봤나요? 낙인 이론에서 봤습니다. 그죠?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구분했던 학자. 그러면서 뭐를 중시하죠? 2차적 일탈을 중시했던 사람이죠. 그죠? 1번은 맞고. 자, 2번 봅시다. 허쉬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사회통제이론 또는 사회유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 통해서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자, 사회통제론, 허쉬의 사회통제론도 아까 봤던 통제 이론입니다. 자, 통제 이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범죄라는 것을 저지릅니까? 저지릅니까? 이걸 궁금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통제 이론은. 사람들이 왜 범죄라는 것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걸 궁금해 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제가 가해지니까, 통제라는 것이 가해지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법집행기관의 통제, 여기서 말하는 통제라는 것은 법집행기관의 통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허쉬의 사회통제로는 자, 사회유대, 그걸 다시 사회통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연결관계,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법집행기관의 통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한 더 틀린 내용은 뭐예요? 범죄를 야기한다? 범죄가 발생하는 거, 그걸 궁금하게 여긴 거예요, 통제 이론이? 아니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통제 이론은. 그죠?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통제 이론은. 그래서 그 둘 다 틀린 부분.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3번에 머튼 아노미 이론이라고 그랬죠. 자, 아노미 상황. 뭐예요, 아노미 상황이? 아까 우리 설명했던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없을 때, 그걸 문화적 목표와 제어다 될 수 있는 합법적 수단 간의 불일치 관계라고 하는데, 그 불일치 관계를 아노미 상황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 유형 또는 개인의 반응 양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뭡니까? 동혁이는 뭐든지 의례적으로 운동하고 반응한다. 그죠? 동조, 혁신, 의례, 은둔, 반항. 그죠? 5가지 유형 제시했던 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갓프리드슨과 허쉬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 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봤다. 자, 낮은 자기 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이다라고 했던 갓프리드슨과 허쉬. 이게 일반적인 범죄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갓프리드슨과 허쉬의 이 이론을 범죄 일반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범죄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여기에 플러스 범죄의 기회가 발생하는, 범죄 기회가 발생하게 되면 2가지가 결합해서 범죄가 실제로 일어난다. 이게 범죄 원인이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거. 그죠? 라고 봤던 게 갓프리드슨과 허쉬의 범죄 일반 이론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14번 갑니다. 자, 형집행 법령상 작업과 직업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작업하고 직업 훈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서정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다.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보고할 수 있다. 자, 금고형, 구류형은 작업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고형, 구류형의 경우에는 작업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작업 의무가 없는 사람들한테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되죠. 어떨 때? 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을 받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현이 틀렸죠.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거고요. 2번 소장은 수령자가 15세 미만이야.
어리죠? 15세 미만. 그러면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자, 직업훈련 대상자의 그 선정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선정 제한 사유. 그래서 규칙 126조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3번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직업훈련을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취소하는 게 보류입니다. 보류. 그죠? 취소가 아니라는 거. 직업훈련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한다는 거. 보류한다는 거 주의해 두시고요. 4번 법무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누가? 장관이 이거 하나 주시. 이거 슬쩍 소장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법무부 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거 특징적이니까 이거는 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15번 갑니다. 형집행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암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호장비, 그다음에 강제력 행사, 그다음에 무기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장비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사용은 이건 없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보호장비는 수용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강제력 행사나 무기 사용은 전부 다 수용자 외의 사람 다 요건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없다라는 거.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수용자에 대하여. 대상자가 수용자입니다. 뭘 사용해요?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무기라는 것은 뭐야?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도구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상하기 위한 도구.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의 사용 요건 이런 것들이 좀 더 엄중하게 표현이 엄격하게 돼 있다라고 했었죠. 그걸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어림짐작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이건 뭡니까? 보호장비 사용에서 있었죠. 보호장비 사용,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요건. 위성, 출정 등 호송, 보류, 자살, 자해, 위해, 위력, 손괴 이렇게 돼 있죠.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요건. 그 중에서 거기에 뭐가 있다?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도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또 수용자 외의 사람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여기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강제력 행사의 경우에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대해서도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자 2번 보시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수용자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해버려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살하려고 하는 때는 뭐 할 수 있다? 강제력 행사입니다. 강제력 행사. 자살하려고 하니까 총으로 쏴버리면 됩니까, 그게? 그죠? 자, 3번.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도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보시자면 약간 이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요건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요건 중에서 호송만 빠져 있어. 그리고 나머지 도주, 자살, 자해,
위해 위력 손괴라는 것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는 강제력 행사의 요건이다 라고 했었죠. 수용자에 대한. 부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요건은 안 됩니까? 그죠? 자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 때 지금 막 목에다 밧줄 걸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밧줄 걸려고 해. 그럴 때는 수용자에 대한 자살하려고 하는 때 강제력 행사 요건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뭐 조금 너무 세세한 거긴 한데 구별할 수 있으면 구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3번 이미 했었고요. 4번 봅시다.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수용자가 도주하려고 하는 때, 그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보호장비나 강제력 행사 요건이 되겠는데 단순히 도주가 아니고 도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도주하고 있어. 그랬더니 교도관이 보고 정지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무기 사용 요건. 4번이 수용자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6번으로 갑시다. 시행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 자, 엄중관리 대상자는 3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뭡니까?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대상 수용자. 이 3명이 있는데, 자, 1번은 마약류 수용자에 관한 얘기예요. 소정은, 자,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 자, 1번은 마약류 수용자에 관한 얘기.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해서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소변 채취해서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강제로 하면 된다? 아니죠. 강제 의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 2번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자, 상담 책임자를 지정을 하는데 상담 대상자는 상담 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가 아니죠. 20명 이내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10명 이내요. 20명 이내는 예전 얘기입니다. 자, 10명 이내요.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다. 10명 이내. 그래서 이 부분도 옳지 않다. 그죠? 2번도 옳지 않았고 3번 가봅니다.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 수용자. 자, 관심 받고 싶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하필이면 뭐예요? 미결 수용자야. 미결 수용자. 그래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건 원칙이 뭐예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 의결을 거쳐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결 수용자는 분류처우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분류처우의 대상은 뭡니까? 누구? 수형자가 대상이란 말이야. 그죠? 이 분류처우란 것의 대상이 수형자이다 보니까 미결 수용자는 수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결 수용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이 미결 수용자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예외적으로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원칙과 예외. 알아두시고 3번은 맞고 4번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거실,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그죠? 뭐 반장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부여하면 된다 안 된다? 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대장놀이, 왕놀이 한단 말이야. 그죠? 옳은 것은 3번. 17번 가보죠. 형집행 법령상 수용자의 외부 통건 작업. 자, 외부 통건 작업 나왔습니다. 외부 통건 작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 두시고. 자, 1번. 자, 소장은 외부 통건자에게 수용자 자치위원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누구에게? 외부 통건자에게. 그죠? 1번은 맞고요. 2번.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기술 습득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자에게 외부 통건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외부 통건 작업의 근거 규정이 되는 거죠. 3번 남았죠. 외부 통건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라거나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직결사항,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반을 했다. 그죠? 외부 통건자로 선정이 됐는데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그러면 외부 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자죠.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다. 왜? 위반의 정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주의. 네, 4번을 보시면 소장은 일반 경비 촉구에 해당하는 수령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겠다. 자, 외부 통근 작업이 두 가지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형태는 순수하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거. 자, 외부 기업체. 근데 두 번째 형태는 뭐예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해서 작업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순수하게 외부 기업체에 통근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경비처급의 제한이 어디까지? 개방 완화까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형태,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개방 완화의 일반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한다. 첫 번째 형태잖아요. 개방 완화까지죠. 그랬는데 자, 4번 질문에서 일반 경비처급에 해당하는 수령자를 선정할 수 있다? 안 되죠. 개방 완화까지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형태의 경우에는 일반까지 가능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자, 18번 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자, 옳은 거 찾아보자 라고 했죠. 다시 노란색으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자. 자, 1번 보호소년 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그리고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보호소년법, 그냥 보호소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호소년법에서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분리수용의 기준이 이거 이렇게 세 가지인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세 번째 거는 이거는 분리수용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16세 미만인 자 이거는 분리수용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이 두 가지의 기준만 분리수용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1번 옳지 않고요. 2번 봅시다. 보호소년 등이 규율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 자,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이라는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함께 부과된다?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함께 부과되는 게 아니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옳지 않더라. 그다음에 3번 좀 보죠. 자, 솔직히 뭐예요? 이 18번 문제는 딱 3번 지문 이것만 하나 알고 있고 다른 것들은 긴가민가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자, 보호장비를 징벌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그죠? 당연한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3번 옳은 얘기. 나머지 1번, 2번, 4번이 뭔지 몰라도, 그죠? 긴가민가해도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4번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들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화장실에는 전자 영상 장비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 영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 자, 18번까지 봤고요. 자, 두 문제 나왔습니다. 19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 규칙에서 수용자에게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자,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자, 부정기 재심사 뭐야? 외우자 그랬죠? 오, 공, 징, 직, 금, 취, 가, 조. 이게 부정기 재심사의 사유인데 뭐 가석방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는 없어졌다 그랬지. 삭제. 나머지 자, 오는 뭐예요?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리을범 자, 부정기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요? 공은 교정사고 예방에 공로가 있을 때, 징은 뭐요?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여기 있네?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그죠? 그리고 집은 뭐요? 집행유예 실효, 그죠? 금은 뭐요?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됐을 때, 그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됐을 때, 이거는 뭐요? 니은번에 보면 수용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의 추가적 형사사건, 그냥 줄여서 추가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됩니까? 아니죠.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니은번 틀리고, 취는 뭐예요? 뭔가 취득, 따왔어. 따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취득이죠, 취득. 그래서 학사하기를 취득해왔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자, 기억번이에요. 수용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이 취득 부분에 뭐요? 입상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자격 취득, 학위 취득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을 하거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라고 돼 있단 말이죠. 뭔가 따왔어. 근데 얄팍하죠? 자, 기억번.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금, 이제, 얄팍하긴 하죠? 근데 아마 모의고사에서 한번 이런 질문들 보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억번도 아니구나.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죠? 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디귿, 리을, 미음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형집행 법령상 작업,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교정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봅시다. 자, 작업 및 직업훈련 관련해서 누가 교정실의 장이 소장님이죠. 소장님이 취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자, 1번 봅시다. 일반 경비 초급입니다. 일반 경비 초급이구나. 체크. 수용자에 대해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자,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을 받게 하였다. 자, 속칭 말하는 외부 직업 훈련이죠. 자, 일반 경비 초급에 대해서 외부 직업 훈련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때나 뭐 기본 강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일하는 거, 작업 관련인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방 완화까지 이런 표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일하는 것 관련이다. 작업과 관련이 있다. 개방 완화까지. 물론 방금 전에 봤던 뭐예요? 외부 통근제. 거기서는 외부 통근제의 두 번째 형태는 일반까지도 가능했죠. 근데 원칙은 뭐였습니까? 외부 기업체 통근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개방 완화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과 관련 있는 것들은 개방 완화까지 이렇게 좀 알고 있어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외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이것도 일하는 것과 직업과 관련이, 직업훈련이니까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개방 완화까지입니다. 개방 완화까지. 그러니까 일반 경비 초급에 대해서는 외부 직업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자, 2번 봅니다. 장인이 사망했다. 자, 장인이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그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이건 어때요? 자,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슬플 거니까 그 수용자에 대해서 2일간 작업을 면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뭐예요? 수용자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면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근데 본인이 굳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럼 뭐요? 자, 작업을 면제하는 거죠. 그죠? 3번 수용자에 대해서 교환 목적성 특히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작업 장려금이라는 것을 석방 전액 지급한다. 전액 지급한다. 이건 어때요? 작업 장려금은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 원칙은 석방할 때 수용자 본인한테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다만 뭐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라든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죠. 작업 장려금을. 그래서 교화 목적상 특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작업 장려금을 석방의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그죠? 지급할 수 있다. 맞죠? 맞는 얘기죠. 3번도 맞는 얘기. 4번 봅시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 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누가? 소장이. 그죠? 직업훈련에 있어서 직종, 그 다음에 과정별 인원을 정했다. 누가? 소장이. 소장이 마음대로? 아니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작업의 종류도 마찬가지죠. 작업의 종류도 소장이 정하는 건데 소장 마음대로? 아니죠.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작업의 종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얘기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2022년 구국 공채 교정학 개론 해설을 마무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특히 어려운 문제, 이런 까다로운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이 교정학 개론 외에 다른 과목들도 한꺼번에 쳐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시험장에서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보더라도 답이 뻔히 드러나 보이는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 좀 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년보다, 특히 작년 이런 때보다는 훨씬 더 쉬웠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라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출문제라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잘 좀 체크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